네, 여러분들 2년 전에 우리 한국사회복지관 협회가 창립 20주년이던가요? 재작년이죠, 재작년. 2012년. 그때, 재작년에 제가 참 여러분들 20주년 행사 때, 제가 그때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을 할 때, 저희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여러분들 행사한 거 기억납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예, 아마 그때도 한 1000명 가까이 모이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한 600명 이상 오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꾸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소리를 더 힘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도, 왜 기준을 못 만드느냐.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거는 아마 누군가의 잘못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 한국 해가지고 동아시아 이 복지 국가 혹은 복지 서비스 이 모델에 대해서 동아시아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서로 오며 가며 지금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있는데, 일본 학자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에서 복지하면은 사회복지관 모델이 한국의 아주 좋은 모델인 것 같고, 특히 일본 먼저 했던 일본조차도 한국의 이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그분들이 또 많은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요즘 한 4, 5년 전부터는 특히 중국에서는 이 커뮤니티 센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사구복리라고 그러죠. 사구복리해서 이 지역복지, 특히 이 지역복지센터,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인데요. 이것이 관련해서 굉장한 연구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학과가 최근에 말이죠. 한 5, 6년 사이에 한 300개 가까이 대학이 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 한국의 경험에 대해서 많은 그분들이 장단점이 뭐고, 그동안에 한 20년 이상 해온 이 복지관 모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갈수록 퇴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책적인 퇴보, 그 다음에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인 장애인 복지관과 노인 복지관은 오히려 뒤에 됐는데, 처음부터 해온 것은 발전을 하지를 못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복지를 한다는 사람들이 조차도 다 소득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함몰되어 있어가지고, 연금이든 건강보험료든 보험이든 여기에만 큰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작 풀뿌리 지역에서 중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비로소 이제 학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있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이 사회복지관 인력 배치 기준도 없다는 것은 참 후진적이죠. 아니, 보조를 준다든가 뭔가 한다면 무슨 기준을 정해놓고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준이 규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모든 게 요즘은 규제를 풀어라 해가지고 핑계를 대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오늘 이 사회복지관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 김혜정 우리 박사님이 나름대로 문제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현 실태는 어떤 것이고 등등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계, 그리고 현재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별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산에서 올라오신 우리 공무원님,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분들 6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지정 토론을 듣기로 하겠는데요. 원래 10분까지라고 되어 있다는데 조금 더 시간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6분은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가능하면 한 8분 정도를 해주시고 여기에 오신 한 여러분들도 좀 더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책에 놓아 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 자원과 신봉춘 사무관님 소개 올립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복지시설 팀장이신 오은미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먼 길을 오시는데요. 부산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주무관이신 김정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동료들이시죠.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윤기선 관장님. 이어서 영락 종합사회복지관 이상은 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먼저 일단은 현재 지자체 중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고 이미 기준을 정해놓은 부산시 우리 김정대 선생님 경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8분 정도로 해주십시오. 예. 저도 사회복지직 출신이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다른 분들기는 빼고 그간에 제가 좀 경험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력 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우리 또 사회복지관의 일선에 계신 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다분히 저는 어떤 시도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같이 좀 이렇게 이루어질 때 결국은 지침이 만들어져서 인력 정원이 기준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당장의 그러한 지침을 가지고 시도에서는 얼마나 현장에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신 곳에서의 어떤 시도의 어떤 관을 시도 또는 자치구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또 전략들이 필요한가? 그러려면은 관에서는 어떠한 시각들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좀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가름코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적정 인력 기준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침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과연 시도에서 그런 것들을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또 3대 기능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그러한 기능 재편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작성한 자료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어떤 인력 정원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던 그러한 어떤 고민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재원코자 하는 부분들은 먼저 당겨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위론으로 접근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어떤 재정에 대한 어떤 움직일 수 있는 행정을 움직이려면은 뭔가가 행정이 요구하는 어떤 방향으로서의 사업의 어떤 동반자로서의 사회복지관 역할이 새롭게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미에 하고 싶은 말 지금 당겨서 한다면은 결국은 이게 지역사회복지 중심에서 또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를 움직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사회복지관이 해야 되고, 사회복지관들이 움직이는 게 그냥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관의 그러한 지역 중심의 어떤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관련 지자체도 어떤 평가라든지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서 서로가 이렇게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또 개발해 나간다든지, 또 그렇게 된다면은 또 행정에서도 그냥 어떤 법에 나와 있는 바대로의 어떤 보조금을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런 시설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뭔가 개선하는데 정말 필요한 존재로 사회복지관을 스스로 끌어당기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적정한 인력에 대해서 행정이 좀 더 자발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구조,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제가 먼저 당겨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만들었던 자료 부분에서 내용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얘기를 하기를 지자체에서는 그 재원에 대한 부담을 얘기를 합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자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특히나 서울 경기 지역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방은 갈수록 어떤 재정 자립도에 대한 부분이 늘 문제가 되기도 하고, 특히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이 뒤에 표에도 나와 있지만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인구수 대비로 봤을 때는 거의 한 6만 몇 명이었죠? 한 그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제주도 다음은 많습니다. 시설로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시설은 많지만 적정한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상대적으로 행정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많지만 전반적인 부실로 이어진 결과가 지금의 어떤 문제가 초래하게 됐던 그런 또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재정자립도라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는 시설이 늘어난 거는 그거와는 좀 별개로 움직여진 것 같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했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연구임대 단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확한 원인은 제가 분석하지 못했고요. 근데 하여튼 시설이 많은 것과 한 개 시설에 대해서 적정한 운영비를 주는 부분은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적정한 운영비를 주는 부분은 역시나 그 재정을 담당하는 예산 부서에서 어떤 재정 자립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안되다 보니까 확실히 전체적으로 좀 부실화되어 있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그럼 과연 이게 그 사회복지관이 추구하는 부분이 보편적 복지라고 한다면 과연 지역에 따라서 서비스가 차등해 있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근원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가로 다시 환원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는 현재로서는 그 현실적 대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장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는 시도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에 대한 인식이 왜 달랐을까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서가 보면은 복지기획계라든지 시설지원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대 기능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을 주는 그 부서와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희망 서비스 지원단이라든지 지역 조직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연계팀이라든지 또 자원봉사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또는 또 그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부서가 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조직 내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부서와 시설 보조금에 대한 지원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왜 이만큼의 인력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 조직적인 어떤 한계가 분명히 행정 내부에 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의 일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재원 부분에 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관을 순수한 어떤 민간 복지시설로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지역복지 내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렇게 보조금의 구조에서도 볼 때 이거는 어떤 또 시도 또는 그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복지 정책의 방향과 뭔가 합치되어서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지관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할 건지를 스스로 제안하는 형태의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구체적인 것들 많이 강구해 나간다면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손쉽게 풀릴 수 있는 또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부차적이긴 하지만은 복지관에서 수행되는 사업들이 보면은 뭐 3대 기능의 어떤 필수적인 사업 외에도 또 각종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행정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뭐 지도 감독의 구조 또 보조금을 받는 구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선적인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뿌리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뭐 시책적인 사업들을 보면 보조금이 내려오긴 하지만은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 그래도 적은 인력 안에서 또 그런 사업들도 쪼개서 또 수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중 삼중의 어떤 고통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은 복지관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국비 사업 또는 시비 사업의 경우에 일정 부분을 인건비성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한하는 형태, 또 그를 통해서 기존의 인력들이 좀 더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어떤 그 기타 어떤 그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한번 제안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서 일단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그 매년 저희가 금년에 이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통합 예산으로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그거는 이게 상당히 좀 행정에서도 약간 어떤 편의주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다 인건비로 다 몰아쓰게 되면 좀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업비로 쓰면은 또 인건비가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그 고민을 행정에서 하지 않고 현장에서 고민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매년 예산실과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논의할 때 총액에서 뭐 한 3% 이런 식으로 계속 총액만 이렇게 늘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인건비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통합 형태로 됐을까에 대한 관점을 봤을 때에는, 또 다른 측면을 봤을 때에는 사회복지관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원의 어떤 다양성도 분명히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닭이 문제인지 뭐 달걀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의 수입을 통해서, 또 어떤 기관들은 그러한 수익 사업 통해서 인건비를 몇 명의 인건비를 이렇게 충당하는 곳도 있거든요. 전혀 아닌 곳도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는, 관에서는 보조금을 이게 100% 주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도 조금 회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부산의 경우에는 좀 더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인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자. 그리고 그 부분만큼은 100% 보존할 수 있는 형태로 하자.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은 그러한 인력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러한 기준이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현재 그 인력만 놓고 봤을 때에도 지금 보조금은 현재 한 88% 정도 수준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 인력에 대해서만 내년에 저희가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해도 약 27억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더 책임을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였고, 그런 부분들은 현장과 또 많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지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를 믿고 좀 따라달라,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한마디. 예. 그래서 인력 배치 기준은 결국 시도에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시도의 어떤 그 지역복지 사업과 좀 더 우리 사회복지관이 좀 더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으로서 좀 더 결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개발을 하신다면 어떤 측면에서 좀 더 그 인력 정원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먼저 한 경험은 그 합의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기철 교수님. 네.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에 근무하는 남기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보통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발제를 해주시고 나면 토론자가 이렇게 현장, 공공, 중앙정부하고 또 지방정부까지 포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 현장,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끼어 있으면, 보통은 대개의 경우 이제 다니다 보면 나한테 요구되는 토론 내용이나 역할이 뭐겠구나 하는 게 대략 좀 있습니다. 뭐 어디 단의 사례라든가 논리적인 근거라든가 뭐 이렇게 좀 부여되는 역할이 보통 있기 마련입니다. 토론자한테 특히 이제 학교에서 나온 토론자한테 요구되는 바가 있는데 오늘은 그게 없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사실상 토론에 저는 이 제목이 조금 잘못 붙어있어. 아까 약간 아쉽게 의원님 중에 한두 분은 살짝 현황을 잘못 이해하고 가셨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회복지관 인력 배치 기준 무엇이 문제인가, 이 제목만 보신 의원님 중에 아까 어느 의원님인가 제 느낌엔 그랬어요. 이게 인력 배치 기준이 조금 불리하니까 이거 좀 현실화시켜 달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인사 말씀 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현수막의 에러였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토론을 안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왜 없냐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이 존재 유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면, 기준이 없어인 겁니다, 지금. 기준이 없는데, 그럼 그와 관련해서 일단 토론이, 기준을 그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나중에 토론이 이렇게 가버립니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없어야 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게다가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래서, 근데 다행히 저는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것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흐름의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게 인력 배치 기준 없어도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되실지 아마 이름을 이렇게 적어도 A4용지 특별히 많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학술적인 부분을 제가 토론을 드릴 수 있는 건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학자로서의 연구자로서의 토론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동료 사회복지사 입장에서의 토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찌됐건 그래도 당시는 좀 학계 쪽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면 외국은 인력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구조라서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이라는 조직 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어쨌건 재정 주체는 이렇게 공공이죠. 중앙정부 어쩌다 지방도 광역기초 이렇게 재정 주체는 대개의 경우 공공이고 운영 주체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민간 법인한테 위탁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책임이 있죠. 재정 주체는 운영 주체한테 지원비를 줍니다. 물론 이제 현대적인 사회복지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해갑니다. 직접 보조금이 안 좋으니까 계약제를 하자, 바우처를 하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어쨌건 현재까지는 재정 지원으로 표현을 하고요. 책임을. 운영 주체는 거기에 적합한 이제 활동을 직접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교과서 같은 데서 보면 이게 협동 모형이다. 그래서 협동의 동반이냐 대리냐는 그럼 재정과 운영 주체 각각의 양자 간의 관계가 호혜적이냐 거버넌스냐 그럼 이게 이제 동반적인 거고, 그렇지 않고 사실상 갑과 을이다. 요즘 이 말 거의 금지어처럼 쓰던데 이 말 피하려니까 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쓰면요. 갑과 을의 관계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게 대리 모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재정 주체가 운영 주체에 대해서 완벽한 갑의 행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데 어찌됐건 재정 주체는 책임을 지원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운영 주체는 운영을 적절에 따른 성과의 입증이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걸로 말을 하는데, 그럼 이 각각이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표현하겠다라고 나오는 거는 이제 역할 기능하고 인력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할 기능은 이래저래 아주 꼭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대 기능에서 몇 대 기능으로 갔다, 몇 대 기능으로 갔다가, 사실 그거 자꾸 바뀌니까 저도 학교에서 지역사회복지랑 강의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책은 아직 바뀌지도 않았는데, 책에서는 이게 몇 대에서 몇 대로 가지 얼마 안 되고, 책에서는 버젓이 가나 다양하고, 몇 평 얘기가 나오고,
개수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3대 기능이라서 학생들한테 이제 뭐 얘기할 때 지금은 3대 기능으로 뭐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뭐 대부분 학생들은 뭐 관심이 없지만 손 들고 그럼 자격증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어쨌건 역할 기능과 그다음에 인력으로 표현을 해서 쌍방의 그 책임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 인력 기준이 없다가 바람직하지 않은 건 당연한데 이 없는 이유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저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게 이게 사회복지관 인력 배치 기준 이거 없다. 이거 없으니까 우리 만들자. 이것만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느냐 하면 저는 그 뒤에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 상황이 열악한데 인력 배치 기준이라도 제대로 만들면 이 엉망인 지원이 조금은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인력 배치 기준을 만들면 분명히 플러스로 올라가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숨겨진 우리의 욕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혹이 조금 있어요. 제 스스로. 근데 어쨌건 이건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인력 배치 기준이 적절하냐와 인력 배치 기준이 필요하냐. 이거는 별도의 문제고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여기 오신 우리하고 뜻이 다른 어떤 다른 분이 와서 아주 가혹한 질문을 한다고 치면 그럼 인력 배치 기준 만들었는데 지금보다 떨어지는 것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 안에서 조금 막 복잡해지겠죠. 그런데 그걸 정반대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사실은 공공이 민간에게 주체인 민간에게 운영 책임을 요구하는 대가로 지원해야 될 재정 책임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혹은 그걸 충분히 하지 않는 수단으로 사실은 인력 배치 기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을 여러 가지로 즐기거나 활용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토론하러 나오신 분이 제가 지금 두 번째 토론이니까 앞으로 토론하실 분이 더 계시고 발제까지 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게 그렇게 막 학술적으로 만약에 이 토론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여러 시간을 할 만한 주제가 과연 되느냐. 이게 몇 명이 문제고 뭐 금액이 얼마가 문제인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문제냐 없다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몇 년간 계속한다라는 거는 좋지 않다. 그리고 저는 그 이면에 이거 자체가 아니라 이걸 만들면 지원이 올라가고 이거를 안 만들므로써 지원을 줄이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이 구조가 일단 극복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부의 입장이라면 이걸 지금 당장 만들지 못하는 이유를 제 생각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사실 타당한 이유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방 이양 업무 뭐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뭐 일단 어느 조항이나 어느 고시에 이거는 뭐 지방에 사는 걸로 되어 있다. 우리 안에서 가급적인 뭐 시행규칙 몇 조에 이걸 만들라라고 해서 만드는 거 지방정부에서 만들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각 지방이. 그렇게 안 되고 있으면 복지부는 책임이 없는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이 되니까 다른 데도 부산처럼 해라. 그럼 우린 별로 할 말 없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방식이라면 절대로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관은 뭐 기능해라. 사회복지관 뭐 하라고 평가한다. 이것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좀 대등해야 됩니다. 대등하려면 뭐를 해라라는 조건이라든가 지침이 나온다라는 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하나의 상호간의 그 운영 책임과 재정 책임의 그 균형 지점으로서 역할과 아울러서 반드시 인력에 대한 규정은 있어야 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마치 사회복지관 운영 지침이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있어야만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재정 이유도 있고 뭐도 있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 그 이유 때문에 못 만드는가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좀 단순한 문제를 피하고 이렇게 둘러가려니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과 이유들을 대고 있게 되는 것이라서 가급적이면 이런 형태의 토론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한 올해 정도 하고 나서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사회복지관은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지역 단위 전체에서
지역사회를 조직화를 하고 지역의 역능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하고 이게 굉장히 모호하죠. 이게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런저런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발전이나 혹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구체화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 구체화는 기본적으로 역할과 인력을 명확히 하는 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책임을 지금보다는 좀 더 전향적으로 발휘를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절대로 어떤 중앙정부건 혹은 광역정부이건 간에 인력 배치 기준을 없는 상황이 지원을 좀 적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들은 정말 곤란하다. 그걸 너무 지금까지 오래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더 다른 토론자 선생님보다 더 잘 말씀드릴 능력과 그게 되지 않아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제목만 보면은 마치 인력 배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없는 게 문제인데, 그죠? 네.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윤기성 관장님 여기를 듣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정해진 순서는 뒤에 있어서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마이크가 넘어가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당황하지 않고. 제가 당황했던 적이 98년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98년 11월 1일자인데요. 당시에는 그 매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서 집행부를 새로 구성합니다. 회장을 선출해 놓고 취임은 9월 7일 날 하는 게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그 토론문에 기재했던 것처럼 저간의 상황과 각각의 이해관계는 있었지만 이걸 직종별 최저 배치 기준을 없애는 것이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했느냐. 아무리 뒤져보고 문건을 보고 제시된 고시의 개정 내용 이유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봐도 단순히 편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루고자 했다는 정책 목표가 있었다면 이후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98년에 없어지고 지금 2014년에 이 얘기를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그 인원 기준을 아름아름 알고들 계시겠지만 면적을 기반으로 한 가형이 17명, 나형이 14명, 다형이 9명입니다. 기능교사를 제외하고라도 가형은 5명을 기능교사 두도록 되어 있는데 빼고 그럼 2명이 필요한 거고 나형은 10명, 다형은 6명 정도가 최저 인원입니다. 평균 인원도 아니고요. 적정 인원도 아니고 표준 인원도 아니고 최저 기준입니다. 현재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직원 현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토론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될 걸 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문이 나가고 난 뒤에 수많은 관장님들과 저를 아는 지인분들이 전화를 해주셔서 개별 기관의 열악한 상황, 문제점, 예산 지원과 관련된 요구들을 끊임없이 해와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화장을 하러 갔다가 붙잡혀서 제 시간 안에 못 들어올 뻔했습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인원은 근데 정말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전국의 평균은 7에서 8명입니다. 심지어는 직원들 휴가를 보내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전체 인력의 약 40%는 비정규직입니다. 물론 관장도 비정규직입니다. 말이 좋아서 임기제이지 계약직 직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기준이 없다고 하는 건 전 제가 볼 때는 참혹하고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최재원 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서글픔을 안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인사 말씀 가운데도 감정이 북받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럼 과연 인원만 줄어든 게 문제이냐? 인원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현장은 더 피폐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단순히 휴가로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될 일과 주민들께서 도움을 요청해 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은 더더욱더 본연의 역할을 해나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 상황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복지부가 사실 복지관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운영비를 지원해 가면서 지원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관 사업은 누가 뭐래도 공공재입니다. 사유재라면 재정을 투입할 이유가 없겠죠. 그것을 관리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또한 국가의 책임인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러한 책임을 복지부가 좀 더 책임있게 해나가기 위해서 현장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직면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의 힘을 갖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기재부에 가서 손 벌릴 때 기준도 없고 예산을 얼마만큼 늘려달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만큼의 일을 하기 위해선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가 한데 이 최소한의 인건비조차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하노라라고 사실 주장할 비빌 언덕을 저희들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문받은 내용들은 엄청 셉니다. 제가 간이 졸아서 대담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점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사실 국가가 이제 지방 분권, 이제 그것도 또 유효기간이 지나서 또 유예기간을 가졌지만 일반 교부세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현장은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당장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과연 갖고 쓸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일까? 저는 성문화된 규정, 법률의 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의 내용은 규정해놓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얼마만큼 필요한지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사실 저는 오늘 발제자께서 이러이러한 전국의 지방들의 인원을 보니 그래도 기능별로 재편된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본인의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가감을 하는 자리일 걸로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는 토론에 덜컥 응했는데요. 참으로 이 어려운 주제를 받아들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제가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걸 또 얘기합니다. 행정에서는 최근에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는 사회적 분위기, 정부의 기조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과의 위원님들 그렇게 뭘 이해하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보고 이것이 규제인지 현장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규칙인지는 구분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라운드에 뛰어야 될 선수가 몇 명인지 정해지지 않고 그냥 나가서 공 하나 던져놓고 니네들끼리 놀아라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경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필요한 규칙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오고 여러 각 시도들이 있어 왔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는데 항상 얘기되는 것이 현장에서 그럼 합의된 의견을 내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뛰어나고 독특한 지혜를 갖고 계신 우리 정부에 계시고 또 지방정부를 책임지시는 집행부, 행정에서 정말 다른 분야의 예들을 좀 참고해서라도 정말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이만큼의 인원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연구자들의 의견과 현장의 의견을 가감없이 수용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비정상된 14년 동안 역주행했던 이런 파행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소에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눌 때는 물불을 터뜨리는데 여기 오니까는 또 조금 감정을 줄이려고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괜찮습니다. 제주도에서 또 특별히 오셨기 때문에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여러분들 정확한 이름은 특별도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자치도에서 오신 이상한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 영락종합사회복지관의 이상환입니다. 정말 그 특별한 그 도에 살고 있고요. 또한 미안한 얘기지만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한쪽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제 제주도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그 발제의 그 제목을 보고 제가 그에 대한 답을 뭐로 이제 설정해서 쓸까 하다가 제가 그 질문의 답을 던졌어요. 사회복지관 인력 배치 기준 법제화 반드시 필요하다. 어디의 입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일단 답을 적고 거기에 대한 왜 이렇게 안 됐는가에 대해 가지고 민낯을 낱낱이 한번 떠올려 보자라는 취지에서 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답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 자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야, 30년 동안 5명이 그 조직이 기준 인원이다 라고 딱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데 대해 갖고 부끄럽기 그지없고요. 선배님들 원망 많이 했고 또한 선배님들 원망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에 들어온 지 지금 딱 4년째입니다. 사회복지 초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배님들 원망 많이 했고 왜 이 지경까지 가만히나 놔뒀는가.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또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책임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왜 문을 안 두드리느냐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할 뭐가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이제 쭉쭉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해결했었으면은 이러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많은 수행 과정을 겪으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오늘의 유행어는 아마도 살살해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살살해라. 우리 회장님도 여기 와서 세게 안 나가고 살살하고, 모든 분들이 살살해라라는 게 오늘의 유행어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제주의 사정을 말씀을 드리는 걸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저희 왜 이렇게 법제화가 필요한가에 대해 갖고 절박함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이제 발제자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발표 하시는 분들이 얘기는 어떤 우리와는 조금 격이 다른 내용의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거냐면요. 기준은 있는데 기준에 우선하여 상향되는 기준을 자꾸 이제 고민했던 그런 지자체였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4명, 14명, 17명 이런 기준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17명, 20명 이런 기준에 그러니까 상향된 기준을 우리는 요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각에서의 기준점을 찾고 있는데 저희는 5명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여기에 우리 제주시에서도 왔어요. 제주시에서도 공목에서 오셨는데 5명에서 미안한 일이면 눈물 나는 얘기를 하나를 해드릴게요. 2명만 더 얹어달라고 해가지고 통사정을 해도 안 됐어요. 그럼 2명만 더 얹어달라고 그러면 몇 명입니까? 7명이에요, 7명. 그 작업을 2년을 쫓아다니는데도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입니까? 또 결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우리가 관대하게 생각해 준다 그러면은. 또 결코 또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기준이 없는데,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냐 그러면은, 정원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느냐. 그죠? 군대 33명, 소대원, 정원 33명인데, 야, 너 혼자 가가지고 너 소대장하고 너, 분대장하고 다 해라. 하는 꼴 아닙니까? 군대에 정원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군대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현재 있는 공직에 계신 우리 담당자 되시는 분들도 난처하기 이를 데 없고요. 이건 상당히 세게가 아니고요. 아주 관대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아픔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쭉 정리를 하면서, 타이틀이 처음에 제주도에는 30년 동안 전혀 관여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해가지고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68장에 보면은요 제 민낯을 딱 보였어요.
저희 제주도의 민낯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 영락이라고 있죠? 영락. 예, 조직 몇 명 있습니까? 5명 갖고요, 919평을 운영합니다. 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주도에 경상보조금으로 해갖고 지원되는 인원이 50명입니다. 50명. 그러면은요, 서울 같으면은 한 개 복지관이죠? 큰데. 그 다음에 한 2-3개, 엔간하면 2-3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좀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런데, 적정 그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의 그 소극적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자체, 복지부의 핑퐁 게임이죠. 복지부는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지부도 이거를, 왜 그 당시에 이거를, 다른 데는 다 놔둬놓고, 그 사회복지관 왜 이거를 폐지를 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복원을 시키려고 그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그 한마디를 하면서 했으면은, 누구 말 맞다나, 저기 가가지고 빠지진 않았을 건데 하는 거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이 사회복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뭐 삶의 질이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 주셨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갖고 과감히 지우는 일은 없었지 않았느냐.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요, 작년인가요? 보건복지부, 재작년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요, 이게 왜 그러냐, 저거 뭐 왜 그러냐, 막 그러니까, 거기서 대뜸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다른 데로 가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뭐 계신 분이 아니라 보고요. 가셨을 건데요. 대뜸 얘기하는 게, 내년부터는 그럼 지침 안 만들겠습니다. 딱 던지니까, 어떠블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요, 보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제 이런 그 내용으로 하니까 보수 규정을, 저희들은, 이왕에 인원이 없는데, 그 사회복지사 사기 측면이라든지, 좀 안정적 급여를 위해 갖고, 보건복지부 기준 안으로라도 우리가 다른 것 못해도, 망망을 과다한 업무량을 소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건복지부를 따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실은요. 근데 그것도 참 모자라긴 모자라죠. 하지만은 그래도 그거 하면은 결국에 갖고는 총량제로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실은 운영비가 모자라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보건복지부와 그다음에 지자체가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데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으면 제가 썼습니다만 서울, 인천, 부산, 경기, 고양, 대전 등등 해가지고 이런 데는 이제 지금 만들기 인력 배치 기준을 지자체에서라도 해보고자 하는 노력이라도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현실에서 그렇지 하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그런 얘기 하죠. 아까 우리 동료 관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통일을 시켜가지고 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해갖고 통일시켜라 해가지고 갖고 오라 그럽니다. 갖고 갑니다. 근데 한 군데서 빵꾸가 납니다. 빵꾸 나죠, 당연히.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한쪽에서 하면은 그쪽으로 확 붙어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지방에 있는 관장님들이 얘기입니다. 얘기.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아까 우리 윤 관장님 못지않게 전화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몇 군데선 전화 왔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완전 속을 그냥 한번 뒤집어 보자. 그래서 우리 자기 성찰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주도 입장에서 지자체 그 종합복지관에 대한 필요성이 과연 있어가지고 종합복지관에 지원을 하고 있고 저기에 일을 지키고 있는지 난 의문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왜 그러냐면요. 제주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주체별 통계를 보면요, 제주도는 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관립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 관립이 하나예요. 민간법인에서 6개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또 주공에서 2개.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민간에서 답답해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복지관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요, 많다 그럽니다.
이건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인구 비례 여기 보니까 여기 토론 내용이 보니까 부산 자료에 제주도가 6만 2천 명의 하나꼴로 제일 인구별 해갖고 제일 많다라고 했는데 역으로 해갖고 부산의 2.7배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서울의 3배의 면적을 갖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건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인구에 대한 서비스의 삶의 질 양성을 위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와 지역이 원거리로 인해 가지고 소요되는 인력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갖고 2-3시간씩 차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가갖고 서비스 해주면 하루 종일 끝나요. 예, 웃음소리니까요. 크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아, 맞습니까? 아, 우리 토론회지만 요런 때 하면 우리 한번 동료의식 있잖아요. 박수 치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설립이 돼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일수록요, 단종복지하고 너무, 차별화가 돼 있어요. 단종복지하고 차별화가 돼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단종복지는요, 당신네들 최저 기준, 훌쩍 넘습니다.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 훌쩍 넘어가지고요, 넉넉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폄하하고 깎아 내리려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있게 사회복지관도 한번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안타깝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력 배출 기준이 부재로 인해 갖고 문제점은 많이 나타납니다. 업무 분장이 한개 5명 갖고요. 관장 하나 하고 중간 관리자 하나 하고 회계 및 서무 1명 하고 사회복지사 2명 하면은 법으로 명시된 3대 기능은 물론이고요. 시설 관리 하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면요. 시설 관리뿐만 아니고 진짜 시설의 안정성이 정말 담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가 919평이라고요. 지하 2층, 지상 4층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에 뭔 일이, 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데 무슨 삶의 질 향상이고, 예, 이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예, 이제 조금 정리를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성, 효율성은 그렇고요. 이 속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 낱낱이 들어있습니다. 예, 돌아가셔가지고 보시고요. 마무리 의견으로요, 정말 절대적으로 지자체와 협회, 지회 이런 데 맡길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인력 배출 기준 지침에 대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회복지관마다 다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절박한 데가 꽤 많다라는 사실을,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이 광역시를 제외해놓고는 열악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공감하니까 아마도 웃고 박수를 쳤으리라 보는데요. 우리 요 부분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사회복지관이라 해놓고 5명 지하 1층에다가 4층까지 해놓는데 5명을 해가지고 층마다 한 사람씩이네. 예, 무슨 군 GOP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자치도 모양입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걸 이제 다 들어봤는데 이제 드디어 핑퐁 게임의 주인공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앞으로 잘 하실 걸로 믿고 먼저 서울특별시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은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시설팀장 오은미입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걸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최근 이런 말이 있죠. 한강공원에 뛰어든 사람을 어떤 사람이 아주 열심히 가서 구해갖고 나와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누가 날 떠밀었어? 하고 얘기하듯이 혹시 제가 떠밀려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와서 아까 2시부터 조금 늦게 왔었지만 2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됐습니다. 실은 여기 지금 우리 영락복지관 관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부산의 김정대 주무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각 지자체의 입장은 조금씩 다 다르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제일 원초적인 게 재정의 부담 부분입니다. 실은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올해 종합사회복지관 저희 서울시에서만 11호 편성한 예산이 670억입니다. 여기에 자치구에서 분담하는 30억, 이건 25개 자치구가 분담하는데요. 실은 670억이라는 비용에 비하면 자치구가 분담하는 비용은 굉장히 적다고 보겠죠. 그 비용까지 포함하면 700여억 원, 그걸 각 시설별로 나눈다고 하면 적게는 6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7억 8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는 말하지만 실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한테 서울시가 이런 얘기를 드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실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시설 중에서는 가장 큰 예산을 갖고 있는 그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이나 앞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복지관에 비하면 운영비액은 많이 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실은 이 업무를 맡게 된 게 작년 9월 1일자로 맡았는데요. 작년도에만 복지시설팀장이 제가 4번째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그냥 일찌감치 다른 데로 얼른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실은 솔직히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26일 날 저희 복지관 관장님들과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앞으로 저랑 5년 같이 하실 거죠? 라고 하시는 바람에 저는 대답도 안 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저 또한 실은 사회복지사 등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몇 년 안에 내년쯤에 되어지겠지만 서울 시내 복지타운을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또 맡고 있고 또 이러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랑 각 협회의 업무를 같이 담당하다 보니 솔직히 종합사회복지관이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 과연 얼만큼을 차지할까 하는 생각을 가끔 많이 합니다. 제가 다른 복지 분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노인종합복지관 업무를 그리고 또 노인요양시설 업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담당해가지고 노인 분야에서 4년 동안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관협회 분들이나 아니면 종합복지관 현장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단종복지관 하시는데 저는 맨 처음에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만 하는 복지관을 단종복지관이라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나중에서야 제가 알게 됐는데요.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80년도 후반에 남부 북부가 만들어지면서 이 시립복지관을 주도하는 걸로 해서 시립이 지금 현재 30개소가 있는 30개소 노인복지관 중에 시립이 19개소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에 한 군데씩, 그러니까 전체 각구에 한 군데씩을 건립 지원을 한다는 목표에 저희가 또한 구립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16년 차 됐을 때 이제 이렇게 하니까 각 시설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좀 더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정무성 교수님을 모시고 평가 틀을 만들고 2005년도에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잘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한 좀 많이 미흡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해부터 모든 시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충분한 운영 지원도 있다라고 여기 계시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분들은 속으로 아마 외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특히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근거나 원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조직의 직원 한 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어떤 근거와 원칙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몇 년 전부터 계속 제자리를 쳇바퀴를 돌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표준인력 연구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도 같이 TF팀을 만들고 했는데요. 아까 김혜정 박사님이 연구 이제 발제하셨듯이 솔직히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복지관의 인력을 몇 명이 타당할까? 그게 모든 복지관이 공통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떤 자치구 내에는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반면에 단 한 개 시설밖에 없는 구도 있고요. 또한 이 곳에는 과연 몇 명의 인력을 줘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생깁니다. 단순하게 지금 갖고 있는 거를 n분의 1로 나눠서 주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결코 고민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좀 더 개선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제가 만약에 다음 주 중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인사발령이 대폭 생기면서 제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된다면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도망갔네 하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자체 공무원들 또 중앙부처의 담당 공무원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인력 배치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한 3가지를 한번 저희가 서울시가 왜 이거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을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 지원 기준에 대한 근거가 솔직히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사업의 지방 이행 이후에 지자체의 재정 분담은 엄청나게 늘어나갔고요. 가용 예산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가 순 예산이 21조 5천억 원인데요. 그중에 32%가 인 6조 8천억 원이 복지 사업 분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중에 저희 복지정책실, 저희 복지건강실 쪽의 시설만 지금 5,800여 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 또한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제가 오늘도 예산 때문에 오전 내내 얘기를 하다 왔는데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저희 복지건강실만 여성 쪽은 생각은 못하고요. 복지건강실에 계시는 그쪽에 업무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시설 종사자들이 인건비 부분만 생각을 했을 때 금년 대비해서 약 120억, 110억 이상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매년 시설의 운영비는 보조금은 증액이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개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표준 인력을 동일하게 달라라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부분 같고요. 시설마다 표준 인력은 제각기 다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다시 셋째로 넘어가자면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와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정부의 그러한 견해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봅니다. 즉 시설에서는 인력을 더 달라라는 거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는 복지관이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현부서에 작년에 발령받고 시민과 그리고 저희 서울시 안에 있는 저희 지원부서 하고 예산부서도 있을 수 있고 평가부서도 있을 수 있고요. 담당자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민들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제가 거기 가봐야 할 일이 없던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 뭘 하고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많았고요. 물론 제가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대답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또 저희 조직 내에 저희를 지원하는 각종 부서에서는 왜 매번 인력 규정만 달라고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남기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관이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인력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각 복지관이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지역 여건이나 복지 환경에 따라서 스스로 어떤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김정대 주무관님의 제언처럼 복지관이 독립성을 갖고 타 시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도 또한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여기에 와 계시는 우리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님, 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관계자분들, 또 시설 전문가분들, 또한 여기 나와 계시는 현장, 또 저희 사회복지 전담 인력들에게 감히 제가 제언을 한다고 하면 복지관의 지역 입지 특성, 그러한 어떤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복지관이 해야 될 기본 사업이 뭔지를 먼저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본 사업에 대한 인력분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본 사업이라는 게 나와줘야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한 권장 사업 또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또한 선택 사업이 연구되고 또 정량적, 정성적으로 업무 분석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그 부분을 각 복지관이 기본 사업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시설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걸 무엇으로 자료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거는 복지관별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도 해보자는 거고요. 또한 그거에 따라서 또 달리 어떤 기준도 두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평가하시기가 시설도 어렵고 저희도 어려우니,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기준을 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공정사업을 모든 복지관이 다 하고 있는가를 한번 봤는데요. 똑같은 사업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지원부서인 예산부서나 평가부서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만큼의 인력군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심화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니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인력이 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어떤 기준점을 갖자는 의미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행정에다가 그걸 넘기시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이 2012년도에 개편이 됐는데요. 실은 현장은 그 개편에 대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행정은 솔직히 현장보다는 조금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3대 기능이 명확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고 어떤 만큼의 정량적, 정성적으로 얼만큼을 해야 되는지를 실은 저희 서울시 자체도 명확하게 기준을 지금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도 같이 하고, 그리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물론 서울시가 아닌, 제가 이전에도 서울시 관계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밤도 새워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서울시와 각 지자체 시설들이 규모나 또한 운영 지원 금액이 다르다 보니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조금 우려도 됐고요. 실은 저희 서울시는 그나마 예산 지원이 넉넉하다라고 일부 그런 지방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지방에 계시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보조금액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저 또한 느끼고요. 또한 아직까지도 종합사회복지관의
그런 배치 기준 자체가 배치 인력 기준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 또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통과 협치가 없으면요. 즉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단시간적으로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어떤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저희가 안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 중에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한 저 또한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간에 너무나 반목된 상태로 즉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저희가 한번 같이 TF팀을 만들고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서 기준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뭐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만든다면 최소 기준과 최대 기준을 둘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같이 좀 더 같이 참여해서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지자체의 목도 또한 거기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서 저희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많은 저기도 반대 의견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좀 많이 거는 나올 것 차후에 같은데.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또 이제 중앙정부 이야기도 또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의 신봉춘 사무관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회복지관 인력 배치 기준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를 하면서 중간에 한 번 더 구호를 외쳐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김혜정 실장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이 사회복지관의 기능 수행의 필수 요건은 전문성을 갖춘 적정 인력의 확보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운영의 질적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다른 시설 하고의 규정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력 배치 기준을 지침에다 넣어야 된다. 이제 지침이 될지 그게 시행 규칙이 될지 근데 규정상의 균형을 맞춘다고 하면 이제 다른 것들은 시행 규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행 규칙에 이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남기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분위기에서 누구든 인력 배치 기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사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회복지관의 인력 배치 기준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경위를 보면은 사회복지관의 인력 배치 기준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는 아니고 이제 92년에 마련이 돼가지고 쭉 운영을 하다가 98년에 폐지됐는데 이 폐지 배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발제해 주신 그 내용 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찾아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력 배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업 확대에 필요한 추가 인력 확보가 어렵고 복지관의 운영비 지원 수준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발제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력 배치 기준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도 꾸준히 이런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연구자별로 적정 인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규모나 지역별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2001년도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적정 인력을 제시한 거는
뭐 가형 25명, 나형 20명, 다형 15명 뭐 이렇게 돼 있고 2003년에는 또 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연구한 거 보면 뭐 21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2005년 한 거 보면은 또 19명이다 이렇게 돼 있고 2010년에 고양시에서 한 거 보면은 뭐 요거는 이제 고양시 쪽이니까 다르겠지만 뭐 가형은 23명, 나형은 20명, 다형은 17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2010년에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또 한 거를 보면은 그 적정 인력 규모를 24명을 이제 도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별 유형별 일괄 적용이 불가능하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최소는 17명, 그 다음에 최대는 29명까지 이제 범위를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런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의문이 든 거는 인력 규모를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틀리는지, 그리고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표준 인력을 과연 규정화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통상 저희가 소요 인력을 산출을 하게 되면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사업 규모나 사업량이 먼저 도출이 되고 또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사업량이 나오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그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무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규정에 담고 하려면 그러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복지관의 사례 관리를 위해서 최소 2명이 필요하고 뭐 적정한 거는 3명이고 최대는 4명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인력을 도출을 해 주시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나온 건지 저희가 이렇게 찾아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관리를 한 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몇 건을 처리하는데 한 명이 필요하더라, 아니면 한 명이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수는 몇 건이다,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산출을 하게 되면 그런 거는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개별 복지관에서 이제 그 하는 사업량이나 이런 게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다르고, 아까 제주도에서 말씀하셨지만 거리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체적인 그 인력 배치 기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2009년에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이제 실태 조사한 것도 나오는데 보면은 그 평균 인력을 쭉 뽑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나오고 부산은 18명이 나오고 울산은 8명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제주도에서는 뭐 이제 지하 1층에 지상 뭐 4층이어도 뭐 5명이 근무를 하고, 그런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저희가 일률적으로 참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관은 사실 지역성하고 자율성 그런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특성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문제나 욕구에 맞게 그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성이 보장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배치 기준이 법제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치하고라도 만약에 이제 법제화를 해야 된다면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기준은 최소한이 되거나 아니면 사업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무 분석에 따라서 나오는 소요 최소 인력을 담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발제자께서도 인력 배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제 뭐 인력 확대라든가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만약에 이제 최소 인력 기준을 담았을 때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는지 과연 그런 것도 이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시행 규칙에 담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 시행 규칙에 이제 그 인력 배치 기준을 담고 있지만
시설 설치 기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계속 여기에서 이제 논의되는 내용은 인력 배치 기준이 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 설치 기준도 함께 고민을 해서 함께 담겨야지 그게 규정상 이제 균형성도 맞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추진하기도 좀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윤기선 관장님께서 복지부 규제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규제가 아닌 걸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인력 기준하고 시설 설치 기준이 아주 간단하게 몇 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규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리실에서 이제 저번에 이제 규제에 대해서 이제 쭉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저희 규제는 사실 총량으로 규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규제가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800여 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나를 신설을 하게 되면 다른 규제 하나를 빼야 되는 그리고 또 그 규제도 20% 정도는 지금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이제 저희도 인력 배치 기준을 만들어서 사회복지관이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아까 서울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담당자라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업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렇게 뻗어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다 담고 싶지만 그런 제반 여건을 다 고려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할지 그러한 고민들을 쭉 같이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중요한 또 정보를 하나 얻었는데 20%는 빼라, 80% 빼라는 그 자체도 규제 아닙니까? 모든 게 뭐 하라고 하면 다 규제죠. 난 그것도 규제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규제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모르겠네. 누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대통령이 그런 권한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 의원님 국회가 갖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대표로서 뽑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월호를 보면 지금 애들이 지금 와 있을 거예요. 제가 저는 광명에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애들을 조금 보고 몇 명만 보고 또 가면은 또 기자들도 와 있어가지고 그건 못했는데요. 참 큰일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규제입니까? 최소 기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의 법이라는 게 본래는 기준 아닙니까? 윤리적인 기준이죠. 최소한의 기준이죠. 그걸 가지고 말이에요. 사람이 일을 하려면 어느 나라에 어떤 걸 하는데 일을 하는 직무가 있을 것이고 직무라는 그 자체는 이미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만약 그게 규제 속에 있다면은 더 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규제입니까? 왜 기준이 좋은 일로 하라는 세월호 그것도 규제입니까? 그걸 풀다 보니까는 뭐가 나왔습니까? 왜 또 25년으로 합니까? 무제한으로 해버리지. 그거는 규제 아닙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국민을 알기를 모든 걸 규제라는 이름 하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내야 되는 필요성이 각 지역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튼 오늘 저는 오늘 이 참 용감하게 세 분이 언제든지 저는 할 때마다 보면은 정말 이 집행하는 분들이 또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위에서 또 이렇게 규제라고 또 통보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문제 놓으면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에 있죠. 저는 복지부도 나무라질 안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쪽에 가서 그래도 돈 한 푼은 더 떠오려고 말이죠. 지금부터 이제 9월, 10월 달 되면 세종시에서 불이 나게 올라올 겁니다, 아마. 여기서 진치고 있을 거예요. 국회에 뭘 하나 끄트머리에 넣기로 하고, 또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다리 하나 만들려고 말이에요. 다음에 또 2년 후에 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말이죠. 무슨 길을 쓰고 또 돈을 또 챙기려고 할 거단 말이에요. 그 돈은 또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월급에서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게 사실 이분들도 집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오늘 또 서울시에서도 이야기를 한 걸로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짐을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짐의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 우선 지금 시간도 많이 가기 때문에 딱 세 분만 요쪽 줄 해가지고요. 이것도 규제입니까? 기준입니다, 기준.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준을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자기 간단한 소개와 함께 선생님, 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성림사회복지관 이욱 관장입니다. 예. 신봉춘 토론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력배치 기준화를 만들려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3년마다 복지관 평가를 받습니다. 그 복지관 평가를 물론 주관하는 부서가 보건복지부 맞습니까? 보건복지사회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지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맞습니까? 네. 맞지요? 네네. 내년도 평가 지표를 보십시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지표에 사례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팀장 하나 팀을 구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팀을 구성하라는 얘기는 최소한 팀장 하나에 밑에 직원 둘은 있어야 될 겁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은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걸 만들었는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물어보십시오. 거기 지역 조직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조직화 사업도 팀을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팀을 만들려고 그러면 팀장 하나에 직원 둘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공청회 할 때 이거는 지방에서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복지관 직원이 정직원이 10명입니다. 제가 그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장 빼고 회계 빼고 조리사, 영양사, 운전기사 빼면 5명 남습니다. 맞네요. 그러면 그 5명이서 사료관리팀 만들고 조직화팀 만들고 서비스 기능은 뭘로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3대 기능에 필요한 사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업들이 정말로 그걸 연구하시면 납득이 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010년도에 사회복지관에서 시행했던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연구보고서까지 냈던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요. 그 사례관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례관리도 이렇게 보면은 아동 사례관리가 있고 가족 사례관리가 있고 제가 노인 뭐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잖아요. 네. 보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시행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요즘 얘기하면 총괄사례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동 따로 뭐 가족 따로 노인 따로 이거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총괄사례관리라고 이야기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노인복지관이 옆에 있다거나 이러면은 없는 사회복지관보다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역 내에 다른 복지관이 있는 그런 사회복지관과 없는 사회복지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인력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예, 예. 조금 더 이따가 또, 이쪽 줄 없습니까? 예, 없으면 이쪽 줄로 갑니다. 예.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제주도에 왔습니다. 예.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윤은기 관장입니다. 예. 제주도에서도 와가지고, 주무관님도 오셨기 때문에, 네네. 오은미, 서울, 예. 팀장님한테 지금, 대개 이제 인원 배치 기준을, 여기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한 거를 자세히 기관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 기준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모든 게 다 수용인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복지관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이해해 주느냐. 어떻게 보면 서로 다 핑퐁 게임이거든요. 여기서는 서로 다 반대급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통합 사례 관리를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통합 사례 관리하는데 한 220명 긴급 가정이 있어요. 거기에 공무원이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나라 희망복지에서 기준하고 있는 거는 20명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법 규정에. 그러면은 한 120명 정도뿐이 못하죠. 나머지 인력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달 후에 방문한 사례가 이번에 발생이 됐습니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 사례 관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민간 복지기관에 통합사례관리가 관해로서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이렇게 투여해주고 하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 인력 기준을 같이 협조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무조건 관에서는 우리 인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는 또 여기대로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뭐 노인 자살이나 이런 우울증 상담 이런 것도 다 관에서만 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보조 인력 배치에 이거를 집어넣어주면은 당연히 충분히 다 되고 그러는데 서로 다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거에 대한 거를 세부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라고 그러는데 여기 30페이지에 그런 자세한 내막이 다 있습니다. 이게 관하고 협조해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요건이 되는데 서로 다 수용을 안 하고 물론 모든 걸 만들어 오라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정책적인 사업을 사실은 복지관의 역할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못하는 부분을 민간기관에서 하게끔 만들어준 게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근데 그러한 역할을 너무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앞에 분,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서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 관장 안원식입니다. 바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맨날 우리 윤홍기 관장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가 처음에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차가 있어서 고속도로를 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복지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진에서는 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나가면은 더욱더 우리 복지관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요.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모든 제도도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명언을 들었는데요. 고속도로는 뭐 차가 있어서 고속도로를 뚫습니까? 명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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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이쪽 줄은 없습니까? 예, 예, 예. 예, 저 마이크 잡으시고요. 네. 물론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서 감사하고요. 저 송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명철입니다. 네. 저도 뭐 몇 번 토론에 참석도 하고 발제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토론자에게 사과 요구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오은미 우리 시설팀장님 또 제 자신이 또 발제하는데 토론하는데 제가 뭐 플로어에서 말씀드린 거 죄송하고요. 그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주민들이 와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뭐 하는 곳이냐
이런 표현을 하시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다 설명을 하라. 이런 걸로 저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에 어떤 사업을 할 3대 사업 분명히 있고 그 내용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저 제주도 5명 가지고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다 대고 사기를 좀 진작시키는 말도 들어도 그냥 들을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한 말씀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 우리 사회복지사를 좀 폄하하는 말씀이기에 다른 거는 제가 안 해도 저는 사과 다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제가 이야기를.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각 복지관 여기 와 계시는 분들 대부분의 복지 현장은 지금 저희가 2012년도부터 바뀐 그러한 그 사회복지관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아픈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공공 안에서도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똑같은 평가를 또 받습니다. 제가 어떤 성과를 저로서는 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런 걸 했다.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제시를 하지만 저희 조직 안에 있는 또 다른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저에 대한 똑같은 그러한 비판 또한 있다라는 뜻으로 그거를 빗대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은 혹시나 잘못 제가 전달이 되었다면 조금 미숙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런 의도는 전혀 폄하하거나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또한 말씀하신 분 중에 그 공공사례관리 영역과 민간사례관리 영역이 실은 공공이 하려고만 하지 말고 민간의 사례관리 영역하고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 저도 또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말 제가 공공의 사례관리 부분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규제되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어떤 권한을 드리고 싶어도 서울시 입장에서 담당 부서의 담당으로서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너무 제가 조금 다혈질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런 절대로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이제 저 마지막으로 조금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 간단하게 좀 왜 해주시죠. 98년도에 예. 그 복지관의 그 인력 배치 기준이 없어졌느냐, 네. 그거에 따른 정책의 그 없어진 거에 대한 배경들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아까 윤기성 관장님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을 추적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복지 사업이 지역 단위에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곳이 있는데 당시에 인력 기준이 적정선이 되면서 더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돼서 우리 기관에서 더 지자체 재원과 어떤 협력들을 이끌어내서 하기에 이게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입장에서 이 기준이 없는 게 앞으로 더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에 이르러서 봤을 때 단종 복지관에 비해서 복지관은 정체 또는 그 이하 시대적인 어떤 발전이나 역할의 증대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정체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회복지관의 직원들과 관장은 절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말 언제까지 직원들을 독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끌어 가야 되는지 아주 자괴감이 드는 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도, 그 과정들을 분명히 하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이 최저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제안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동안 수차례의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한 그 시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스타디가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르냐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설정한 바들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것을 분석하시고 이런 것들을 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왜 다른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은미 계장님 나름 여러 사업 맡으시면서 이 사업에 집중하실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라는 거 저희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 중에 기본 사업도 안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는 거는 맞느냐라는 어떤 거는 이거는 기본 사업 안 하는 곳 있으면 지도 점검하시고 그 기간에 대해서 개별 스타디 들어가시고 개별 지도 점검하시고 운영 법인치 바꾸세요. 기본 사업도 안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몇몇 안 되는 곳을 놓고 전국에 있는 450 기관이 이런 폄하를 듣는다라는 것은 정말 20여 년간 이렇게 복지관 사업에 진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기운 빠지는 얘기고, 참 그 밑에 후배들 보기에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뭐 하는 것이냐라는 그 문구를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그거는, 스스로 발제자들이, 토론자들이 스타디를 안 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플로에서 거의 결론적으로 또 이야기를 접잘 해주시는데요. 이제 지정 토론자분하고 플로에서 또 4-5분 이야기하신 거를 다 종합해서 오늘 발제하신 김혜경 박사님이 딱 1분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안 해도 됩니까? 제가 대신 할까요? 제가 그 합의점을 오늘 이야기한 그 주제가 한 3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맥락이. 첫 번째 하나는 정말로 이 적정 기준의 필요성이죠. 필요한 것인가, 과연. 지금 인력 배치, 아까 우리 남기철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배치 기준이 지금 없다는 게 문제죠. 그죠? 그런데 적정 기준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적정 기준이라는 것보다도 저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적정 기준의 것보다는 최소 기준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이런 직무 분석에 놓으면은 아까 5명이 있을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이 있다면 저도 조직이 있다면 조직의 최소 기준은 있을 거예요. 그게 과연 5명이냐. 가나다형 중에서도요. 그래서 이 최소 기준을 정하고 그러게 이제 기본 사업이죠. 아까 기본 사업에 대한 그걸 정하고 그다음에는 특징에 따라서 점점 더 높아져 갈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최소 기준은 분명히 우리가 정하고 직무 분석을 해야 되고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참 좋은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는 두 번째 왜 없어졌는가 98년도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저도 지방대학에 있다가 91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와가지고 그때 그걸 없애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놓은 게 부피가 커져가는데 수요는 커져가는데 이미 딱 그거를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는 이것에 전부 다 그 수렴돼가지고는 이걸 터자하는 식으로 된 것이지 그것을 무슨 예산을 줄인다는 그러한 어떤 후퇴적 방식으로서 한 것은 아니에요. 일단 터놓고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좀 만들어가지 못한 그걸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커버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들이 뭡니까? 그 당시에 또 IMF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빨리 하지를 못한 거죠. 그런 것은 우리도 좀 잘못은 있다고 봐요.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그 큰 규모 속에서 더군다나 수요는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한 것이 있는데요. 여하튼 그거는 절대로 그 당시에는 그런 식의 지금 방금 아까 잘 지적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계에 있는 저희들도 참 책임이 큽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한 게 공공부조니 그 다음에 아까 연금이니 이런 데다가 또 하다 보니까는 막상 중요한 이 서비스 체제에 대한 요즘은 이제 다시 좀 더 올라오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옛날 서구 복지국가도 그렇죠. 대부분 소득 보장에서 출발하다가 나중에 서비스 보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소득 보장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서비스 보장이 기본이 돼 올라올 때 가능한 것이죠. 그게 이제 물질에서 사람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정말로 함께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저도 그 책임에 대한 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책임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책임 문제가 또 오는데 책임을 누가 그냐? 중앙정부, 지방정부, 우리 관 여러분들, 이 전문가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지역복지관이라는 것은 역시 주민의 호응도겠죠. 주민의. 아까 그런 점에서 아마 저는 오미애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뭐 비판적인 이야기를 듣기 싫은 이야기겠지만은 그 속에서는 이런 것도 있다는 현실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지역 주민과 가까이 가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적어도 최소 기준을 만들고 하는 오늘의 기준 마련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은 이것의 책임은 저는 중앙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최소 기준은 정해놓으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바탕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흔히들 복지에서 보면 내셔널 미니멈 개념이라는 개념도 나온 게 미니멈의 개념이 있죠. 저도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저도 삶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기준은 해줘야 국가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를 본다면은 인력 배치에 대한 것도 아까 시설 배치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시설 배치라든가 주민의 요구, 그다음 직무 분석, 때로는 또 외국인 경우는 어떻는가, 외국의 사례 등등을 종합해가지고 최소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것은 역시 중앙정부의 첫째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하여서 많은 또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전문가나 같이 함께 해가지고 빨리 최소 기준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라서 그 최소 기준 바탕으로 훨씬 앞서 나가야 되겠죠. 더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오늘 많은 또 시간과 투여를 해주고 지방 특히 제주 특별 자치도에서 또 많이 오시는데요. 앞으로 아무쪼록 이게 만들어지고 정말로 좀 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보람이 있어야 정말 지역 주민도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잘 만들어 가는데 모두가 힘을 합치는 그런 자리가 되고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다짐을 하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가 다 다짐을 하는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아까 우리 오미 선생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또 신봉춘 선생님 물론 직접 일을 하시니까는 위에 분들한테도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들 잘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최소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장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 발제자,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또 지정 토론 또 해주시고 아닌 객석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칠 텐데요, 우리 옆 회장님. 많이들 가셨네요, 아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뒤에 잘 안 된다니까. 뭐 계속 남아서 말씀도 듣고 하시고 그러셔야지. 우리 관장님들 중에 그 서운한 말씀을